지난 4월 27일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는 21개 미디어 단체 주최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캠프를 초청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각 당의 미디어 정책을 분석하고 동북마을 네트워크 22개 단체들은 5개 정당 후보들에게 방송장악 진상규명 및 반언론 행위자 청산, 언론장악 방지법 처리 등 19개 주제의 43개 질문으로 구성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오늘 토론은 질의서를 늦게 제출했거나 제출하지 않은 대선 후보 정당을 제외하고 질의에 답변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공약을 소속 활동가와 연구자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공동 질의 답변서를 대상으로 후보 정책을 분석했습니다. 그럼 미디어 정책의 중요성에 대하여 각 후보 캠프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재민주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 언론, 표현, 미디어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반응을 안 하는 것들에 많이 실망하고 또 그래서 좀 염려도 솔직히 있습니다. 이 정책 공약 개발의 과정에서 후보자 캠프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 태도들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들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정의당이 내세우고 있는 여러 공약들 중에 이제 공약을 카테고리별로 뭐 생애주기별, 계층별 등등 이렇게 나눠 있는데 그 중에 5대 근본 개혁 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언론 개혁이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촛불의 민심을 받아안기 위한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이런 과제 중에 핵심에 언론 개혁이 있다. 그것을 위한 미디어 통신 생태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생태계는 사업자들 간의 가치사슬 문제뿐만 아니라 시청자, 이용자, 노동자를 포함하는 생태계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네, 국민의당은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공약들이 대부분 이제 저희 공약집에 담겨져 있는데요. 지금 미디어 분야도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미디어의 중요성과 이제 그 가치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기존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공영성과 공정성 부분에 우선 초점을 맞춰가지고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될 과제들을 꼽아봤고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라든지 심의에 관한 부분들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언론 미디어 정책은 민주의 가치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언론의 독립이 보장돼야 민주주의가 산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을 예를 든 이유는 바로 그만큼 민주주의 가치와 헌법적 가치가 바로 이 언론의 독립과 미디어 등 공정한 사회가 실현될 때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부에서는 후보별 미디어 정책과 공약 발표가 있었고 2부에서는 분야별 미디어 정책 평가 발표와 정책 지원과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럼 평가위원들의 평가와 청중의 질의응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는 문화정책 공약 후보 초청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국민의당의 경우는 마을 공동체 미디어 분야가 문화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에 안 넣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영역에 다 포함되어 있었으면 저희가 가장 높이 평가를 했지만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화 정책에 대해서도 이 미디어를 고려하는 강점은 있겠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거를 굳이 국민의당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미디어와 관련되어 있는 세부 정책 영역은 모두 문화 정책하고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영국에는 공동체 미디어 연합이라고 하는 영국 전역에 있는 공동체 미디어 방송들의 네트워크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동체 미디어의 문화예술 전략이라는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최근 2년쯤 전에 공동체 미디어는 문화예술의 플랫폼이고
프로듀서이고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민들의 활동들이 공동체 미디어하고 연계하면서 주민들의 참여 활동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미디어도 당연히 문화정책 공약하고 연계해야 된다는 것을 꼭 확인해 주시고 이후에 새로운 정부의 정책을 구성할 때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공통 질문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가신다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유료방송 통신 노동자 문제 관련해서는 노동의 문제로만 보고 단순히 떼놓고 할 게 아니라 지난해와 지지난해 불거졌던 SK텔레콤의 CJ텔레비전 인수합병, 그 이전부터 불거졌던 노동자들의 투쟁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 유료방송 저가 구조의 원인이 있고 시장 사업자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유료방송의 저가 구조 고착화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거의 국민의당과 민주당 혹은 정의당을 포함해서 어떤 식의 정책이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 당장 합산 규제가 조만간 기간이 만료하잖아요. 3년 일본으로 도입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과 혹은 결합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지 혹은 인수합병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일지 이런 거를 지금 정리해 놓지 않으면 당장 다음 정부에 일어날 수많은 유료방송의 빠른 변화에 제대로 대처할 수가 있을지가 좀 의문이라서 일단 민주당 쪽부터 답변을 듣고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다른 당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제 유료방송 시장의 또 문제와 동시에 근본적인 노동 문제까지 같이 곁들여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저희가 한다 그러면 저는 뜻을 같이 하는 우리가 야삼당, 현재 야삼당을 말합니다.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리고 노동자들과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그걸 필요하다면 법 제도적으로 반드시 명시를 해서 이 부분 해결을 주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건 단순히 사업장에만 남겨두고 맡길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표현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시위라고 데모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 제도로 장신관리 안 하면 이는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합성 미디어 부분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PTV하고 방송 명시되어 있는데요. 합성이 3년 1월이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저희들 현재 있던 당 입장은 계속 유지가 되는 당 입장입니다. 그 말씀드리고 결합상품 관련된 부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케이블 방송이 어렵습니다. IPTV가 2008년도 9월달에 출범되고 론칭되고 나서 사실 그때는 2011, 12년도만 해도 정부 입장에서 그 당시 방통위원회가 결합상품 활성화 대책까지 세워줄 정도로 왜 니들 결합상품 갖다가 비를 올리지 않느냐라고 해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결합상품 판매라다가 거의 강요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IPTV는 덤으로 팔리는 상품에 불과한 상태고 그래서 방송 진행 현상이 생기면서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케이블 방송 같은 경우는 TPS, QPS 등 결합 상품에 가장 큰 게 사실은 이 휴대폰, 이동통신이 온다는 게 가장 결정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 따른 어떤 보강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근본적으로 케이블 방송 같은 경우에는 1995년 출범 이후에 콘텐츠 활성화라든가 또는 지금을 대비하는 밀지향적인 어떤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거의 보면은 국민의 대다수, 즉, 우리가 1,500만 가입자인데 여기 안주해 왔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정하지 못했죠. 그 결과가 지금 나오는 이유는 케이블 방송 스스로 깊은 반성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케이블 방송만을 생각하는 유료 방송이 될 수 없습니다. 유료 방송 시장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통합방송국 향후에 제가 이제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향후에 우리가 이 방송국 전체를 2000년도 1월부터 시행됐던 그 방송국을 새롭게 재편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는 1998년 99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던 방송개혁위원회 같은 그런 민관 또는 전문가들 모두 합쳐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제대로 의견을 내서 종합방송 만들고 해가지고 유료방송 시장 전체에 대해서 종합검토하고 법제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기자협회 기자협회 최승영 기자라고 합니다. 공영방송 독립성 및 제작 자율성 확보에 대해서는 선장 오늘 나와주신 선장 후보분들 캠프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제도나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된다는 공감되는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방송사 안에서는 지금 이제 적폐 세력을 청산해야 된다라는 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공영방송 KBS, MBC 사장님들의 인기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후에 그분들을 병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좀 많이 보십시오. 그러나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큰 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구성원들과 그리고 제민주 세력들이 힘을 합치면은 잘못된 권력하에 그 권력의 한순위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가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 기자. 네, 고준경 기자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주당 측에 궁금한 게 사실 지금까지의 정부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의 방통융합,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그래서 미디어 정책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어떤 조직 구조로 갈지가 가장 핵심이고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다못해 미디어 교육이라는 이 의제에 있어서도 컨트롤 타워를 누가 할지, 과연 분리되는 교육을 어떻게 할지도 조직 구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책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데 지금은 인수위도 없는 정부이기 때문에 당장 다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정부가 이 조직 구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는 게 좀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제가 야당이나 여기저기 좀 물어보면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사회가 좀 동요하는 걸 막기 위해서 사실 여기도 방심위 건물이긴 하지만 방심위를 포함해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예민해하고 있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유권자이기도 한 상황에서 그거를 염려해서 늦추는 건지 아니면 왜 공개를 안 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후보자가 직접 입으로 언급한 조직 개편 관련 얘기 이외에는 일절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소속 조직에 몸을 닦는 사람으로서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이제 김한희 연구관님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 원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전반적인 정책 구성에서의 이렇게 세분화돼서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이 좀 아쉽고요. 미디어 제작에서 프로스모라는 말이 등장한 지 이미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구조에서의 어떤 시민들의 역량들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999년에 방송법 개정을 통한 폴액세스법이라든가 그다음에 2005년도에 지역미디어센터 그다음에 이후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더 이상 시민들이 시청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묶여있지 않죠. 사실은 제작자이자 어떤 발신자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구조 내에서는 거의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국가, 시민사회, 시장 이렇게 3분지계를 하듯이 공영방송이라든가 민영방송, 공동체 방송 이런 어떤 구조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들이 나오고 그에 따라 어떤 정책들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지금의 물론 질문 자체가 좀 이렇게 한계적이었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시혜적인 그런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측면이 듭니다. 예를 들면 MMS 관련해서도 사실은 아까 박순영 연구관이 상당히 말씀하셨지만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채울 것인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빠져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공동체 방송, 공동체 미디어를 하나의 주체로 인정한다면 사실은 MMS의 하나를 정확하게 시민들의 독립 PD와 독립영화 제작자들과 지금 현재 마을 방송을 하고 있는 시민 제작자들의 콘텐츠로 저는 충분히 채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한 아이디어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라고 보여져서 저는 각 당이 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큰 그림 속에서의 이 그림들을 좀 그려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 제가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함께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은 하나의 프로슈머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이면서 소비자이면서 제작자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동안에 제대로 방송 쪽에서나 또는 다른 일반 종합적인 어떤 미디어 쪽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라도 충분히 검토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그에 대한 이런 좋은 정책 또는 대책들을 함께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무쪼록 저희들은 방송 관련돼서 또는 전체적으로 미디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손상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국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면 그날의 민주주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새로운 정부에 저희가 들어선다면은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이런 모든 종합적인 부분들을 지금까지 9년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들도 야당이었지만은 나름대로 반성을 많이 하면서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 중심으로 또 물론 그게 빠지는 내용들까지도 함께 추진하고 진행하고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법정 제재의 경우에 벌점을 주는, 그래서 재허가나 재승인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 심의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심의 규제에 대한 문제들이 항상 지적이 되어 왔는데, 과연 어린이나 소수자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민간 자율로 가면 역시 과연 힘이 센 방송사들에게 어떤 그 규제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 이거 우선 질문을 드리고요. 그 공약에 표현되기로는 아동 청소년 소수자에 관련된 부분 빼고는 좀 민간으로 옮기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특정해서 아동 청소년 소수자 이렇게만 특정한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취지는 그런 어쨌든 행정심의를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나 다수결의 문제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수자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전체 어떤 여론이나 비평 지형이나 이 속에서는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는 다수의 공격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행정적으로 분명히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이제 다른 법률들을 통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행정심의라는 제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군가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소화하자 이런 취지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평과 심의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것도 이제 누군가는 이게 심의 영역에 들어가야 된다, 누군가는 비평의 영역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게 어떤 성적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죠. 이거는 그 사회가 형성하고 있는 정서와 문화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비평의 영역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행정심의 영역이 축소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자율로 가면 방송사 제재가 가능하겠냐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찌 보면 방심위라는 행정기관이 뭐 예를 들면 EBS, KBS 등등이 이제 그 공영방송이라면 어찌 보면 이제 정부 조직 그 구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방심이라는 행정기관이 방송사라는 행정기관을 제재하는 것은 타당한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중기의 비율을 높이겠다는 그 발언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수중기를 높인다는 거는 SBS 같은 방송의 편성 비율을 높이고 자체 제작 비율을 낮추는 건데, 지역 방송의 지역성을 강화시키는 방안과는 좀 모순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뭐 지역 민방이 뭐 OBS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에 있는 민방 사업자들의 경영 상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거는 다 이제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편성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거는 우선적으로 뭐 이거를 그냥 편성 규제만 완화해가지고는 당연히 지역성 이제 방송법에 명시된 지역성에 대한 훼손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게 당연히 이제 그 편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작에 대한 이제 그 규정이 같이 함께 따라가가지고 이제 지역성을 이제 같이 보완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이제 그거를 이제 방지할 수 있는 방안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주신 것들 또 답변도 있었는데 시간도 이제 마감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꼭 말씀을 하셔야 되겠다는 내용 많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 미디어는 아까 허경 사무 부장님도 말씀했지만 시청자 미디어에서 만든 영상들은 소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다양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도 이거 미디어 쪽에서 한 10년 동안 일해봤지만 우리 귀단에서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전국 채널이라든가 지역 채널에서 우리가 만든 영상을 구성을 임의화하고 또 우리가 만든 이런 영상을 방송할 계획이 있는지. 그렇습니다. 지역방송에서 직접적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중앙방송에서 5% 이상 당연히 의무방송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미디어에 대한 그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시청자 그 프로그램 방송 같은 부분에도 반드시 이제 연기를 해서 저희가 의무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일정 부분까지는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있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마을 공동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것은 미국의 가장 촉색입니다. 실제로 제가 하는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그 땅이 들다 보니까 지역 공동체 라디오나 이제 채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방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KBS가 기관 방송이 되어 있고요, 주간 방송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이제 매체들도 이제 요청하면 밤새 응하게 되어 있는데 그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사실 눈 사태가 났는데 사실 이거 중앙에서 체크가 안 됐어요. 근데 마을 방송에서 그걸 갖다 보도를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 아주 상징적으로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마을 중심에 있는 공동체에서 만든 프로그램은 좋은 프로그램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법적 의무화까지는 좀 쉽지가 않지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시청자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해서 방송사에서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미디어 사업 환경 자체가 굉장히 다매체 미디어 생태계로 되게 많이 변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와중에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거의 요즘에는 뭐 굉장히 상업화된 이제 서울 중심의 이제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전송이 되고 있고 이제 그거로 중심으로 인해 가지고 문화가 형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작은 소식이라든지 공동체의 소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외면당하고 있고 그런 현상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역의 작은 소식들을 전달할 수 있는 공동체 미디어라든지 이런 커뮤니티에 대한 이제 미디어 매체의 중요성이 과거보다도 지금이 더 커졌다고 저희 국민의당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소식을 전달을 할 수 있는 이제 콘텐츠가 좀 더 지역 콘텐츠가 좀 더 중앙으로 실려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송에 여러 영역이 있지만 그러니까 공적으로 그리고 국민 주권과 시청자 참여, 시민의 참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떤 시장의 영역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나 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아주 기본적인 재정, 인력, 공간, 장비 등등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활동을 못 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동체 미디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을에서 모이고 교류하고 제작하고 함께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럴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이것이 바로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길이고 그리고 각 지역의 마을의 사람들의 삶과 권력관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는 지금 현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 공동체 미디어위원회로 만들자라고 할 정도로 공동체 미디어를 촛불 이후에 한국 사회 미디어 생태계 설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문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지켜보면 이 세 당의 후보자들이 나름대로 공동체 미디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다행스럽긴 하지만 저희들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상당히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방송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지역 신문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라는 차원과 함께 공동체 라디오나 공동체 미디어 센터를
어떻게 이제 지원하고 사회적 규제라는 이름으로 보호하고 증진할까라는 정도의 이제 생각들을 갖고 있으나 그 차원보다 훨씬 넓고 깊게 우리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죽어버렸다 싶은 우리 한국 사회, 지역 사회를 어떻게 다시 살릴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공동체, 마을, 미디어, 작은 어떤 숲들을 어떻게 키울지 이 철학 비전은 아직 뭐 빵점은 아니지만 한 20, 30점의 낙제점 아닌가. 그 지점을 깊이 좀 돌아봐야 될 그런 그 반성의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 뭐 자동으로 알아서 할 것 아니면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선거 전 혹은 선거 이후도 계속해서 이 더불어 숲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그 한복판에 마을 미디어, 공동체 미디어가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한국 사회 재민주화의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림으로 그려나가자. 이런 어떤 생각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 것 아닌가. 그건 우리가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19대 대선 미디어 정책 공약 토론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